문이 열립니다. 서랍 위 장부를 덮으려던 손이 멈추고 고개가 돌아갑니다. 문틈 사이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허리춤에서 철커덕거리는 열쇠 꾸러미가 먼저 들어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는 그 소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집의 비밀은 서랍에 있었고 권력은 허리춤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집의 권력이 직함이 아니라 열쇠로 결정되던 시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 대저택에는 이상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아무리 부유해도 자기 집 창고를 자기 마음대로 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소유는 주인의 것이었지만 허락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 허락을 쥔 사람이 바로 하우스키퍼, 가정부장이었습니다. 대저택은 두 개의 세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위층은 가족과 손님의 공간이었고 아래층은 하인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위층은 보여야 했고 아래층은 보이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열쇠였거든요. 대저택에서 식료품 저장실, 린넨 보관실, 은식기 금고, 와인 저장고, 향신료 찬장까지 감나가는 모든 것은 잠겨 있었습니다. 설탕 한 스푼, 양초 한 자루, 비누 한 장도 잠금 장치 없이 나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지만 당시 설탕이나 향신료는 하급 하녀 월급의 몇 배에 해당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잠그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그 잠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우스키퍼였습니다. 주인은 집을 소유했지만 하우스키퍼가 집을 움직였습니다. 요리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면 하우스키퍼에게 재료를 요청해야 했고, 하녀가 청소를 하려면 하우스키퍼가 청소 도구함을 열어줘야 했습니다. 열쇠가 없으면 이 집의 노동 자체가 멈췄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거창한 선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누가 어떤 문을 여느냐, 그 순서에서 나왔습니다. 대저택에는 아침마다 반복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눈뜨기 전에 집 전체가 야간 봉쇄 상태에서 깨어나야 했거든요. 하루는 문이 열리는 순서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열리는 문이 정해져 있었고 그 순서는 매일 똑같았습니다. 새벽 6시 가장 먼저 열리는 건 부엌과 세척실이었습니다. 요리사나 하우스키퍼가 직접 문을 열었고 이때부터 아궁이에 불이 들어갔습니다. 6시 반이 되면 하우스키퍼가 식료품 저장실과 팬트리를 열었습니다. 하인들의 아침 식사에 쓸 차, 설탕, 밀가루가 이때 풀렸습니다. 7시에는 하녀들의 청소 도구함이 열렸고 솔과 양동이와 석탄이 배급됐습니다. 7시 반, 이제서야 가족이 쓸 공간이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버틀러와 풋맨이 다이닝룸과 응접실을 열고 전날 밤 잠가둔 은식기를 꺼내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시, 버틀러가 정문을 여는 순간 이 집은 비로소 바깥 세상과 연결됐습니다. 이 순서는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권한의 재확인이었습니다. 하급 하인들은 상급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장도, 재료도, 심지어 일할 공간조차 자기 힘으로 확보할 수 없었거든요.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상급 하인이 10분만 늦어도 집 전체의 일정이 밀린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개방 순서 하나에 수십 명의 하루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열쇠를 쥔다는 건 곧 이 집의 하루를 설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우스키퍼의 권한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샤틀레인이라는 장식 벨트입니다. 프랑스어로 성의 여주인이라는 뜻에서 온 이 물건은 허리춤에 차는 금속골이었는데 여기에 열쇠 꾸러미와 각종 도구를 매달았습니다. 원래는 귀족 여성의 패션 아이템이었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졌고 보석함 열쇠나 무도회 카드 같은 것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를 지나면서 이 물건의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고용된 전문 가정부장의 직업 도구가 된 겁니다. 하우스키퍼의 샤틀레이는 귀부인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귀부인의 것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장신구였지만 하우스키퍼의 것은 철과 강철로 된 업무 도구였습니다. 하나는 여유의 상징이었고 다른 하나는 통제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하우스키퍼가 복도를 걸을 때마다 이 열쇠 꾸러미가 철커덕 철커덕 소리를 냈습니다. 하급 하인들에게 그 소리는 일종의 경보였습니다. 그녀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눈에 보이기 전에 소리로 먼저 존재를 알리는 사람, 그게 이 집의 실질적 관리자였습니다. 이 열쇠의 이동은 집안의 권력 이동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새 며느리를 데려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열쇠를 넘기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집안 살림의 주도권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안주인이 부재하거나 사망하면 하우스키퍼가 그 역할을 대행했습니다. 안주인의 대리인이자 전문 대역이 된 겁니다. 열쇠를 넘겨받는다는 건 단순히 문을 여는 권한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을 운영할 자격을 인정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우스키퍼가 열쇠로 통제한 것 중 가장 민감한 영역은 식료품과 소모품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차, 설탕, 향신료 같은 것들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쌌습니다. 게다가 부피가 작고 들고 나가기 쉬웠기 때문에 하인들의 소소한 절도, 당시 표현으로 필퍼링의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들은 이중 잠금 체계로 관리됐습니다. 잠긴 찬장 안에 다시 잠긴 통이 들어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우스키퍼는 매일 아침 그날 필요한 양만큼만 꺼내서 요리사에게 전달했고 그 내역을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목적이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도난 방지가 아니라 도덕적 보호라는 명목이었거든요. 하인들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거라는 논리였습니다. 열쇠가 잠겨 있으니 훔칠 기회 자체가 없고 기회가 없으니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일방적인 논리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하인 관리의 핵심 원칙이었습니다. 식료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린넨, 즉 직물류의 관리였습니다. 대저택의 침대 시트, 수건, 식탁보, 냅킨은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린넨 보관실은 항상 잠겨 있었고 하우스키퍼는 분기마다 재고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수선하고 사용 순서를 돌려가며 한쪽만 닳지 않게 관리했습니다. 새 린넨이 들어오면 날짜와 수량을 기록하고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내보내는 회전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세탁 후 상태까지 일일이 확인했고 풀먹이기와 표백 과정에서 손상이 생기면 책임자를 추적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예절서에서 린넨 보관실 열쇠를 잃어버린다는 건 가정 운영 능력의 파탄을 의미했습니다. 그만큼 이 열쇠는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자격증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하우스키퍼가 집안의 내부 경제를 관리했다면 버틀러는 외부와 접하는 영역을 관리했습니다. 버틀러의 핵심 영역은 두 가지, 와인 저장고와 은식기 보관함이었습니다. 와인 저장고의 열쇠는 오직 버틀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빈티지 와인 한 병이 하급 하녀의 연봉보다 비싼 시대였으니 이건 대단한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버틀러는 와인을 직접 디캔팅하고 소비량을 장부에 기록했으며 이 장부는 주인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은식기 보관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형 촛대부터 작은 포크까지 가문의 은식기 전체가 잠긴 보관실에 들어 있었고 버틀러의 침실은 이 보관실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밤새 자기 몸으로 은식기를 지키는 구조였습니다. 하우스키퍼와 버틀러는 직접적인 상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우스키퍼는 여성 하인들을, 버틀러는 남성 하인들을 관리했고 각자의 열쇠가 각자의 영역을 확보해줬습니다. 이 집의 하인 사회는 그 자체로 하나의 계급 구조였습니다. 상급 하인인 버틀러, 하우스키퍼, 요리사, 시녀 등은 별도의 식당에서 식사했고
하급 하인들이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이름 대신 미스터나 미세스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반면 하급 하인들인 세척 하녀, 부엌 소년, 하급 하녀들은 공동 식당에서 단순한 식사를 했고 다락방을 나눠 썼습니다. 상급과 하급의 차이를 가르는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 장부를 쓰느냐, 가족 앞에 나타날 수 있느냐였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 긴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특히 대규모 연회처럼 두 영역이 겹치는 상황에서는 누가 어디까지 열 수 있느냐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요리사와 하우스키퍼 사이에도 비슷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대저택의 남성 셰프가 고용된 경우 그는 부엌의 군주였지만 재료를 꺼내려면 하우스키퍼에게 열쇠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직함은 대등했지만 문 앞에서는 대등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갈등은 목소리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집에서 진짜 조용한 싸움은 장부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열쇠가 물리적 통제의 도구였다면 장부는 인지적 통제의 도구였습니다. 하우스키퍼는 집안에서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식재료 구매, 하인들의 급여 계산, 납품업자의 청구서 대조, 린넨과 도자기의 파손 현황까지 전부 장부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가장 유명한 가정관리 지침서인 이사벨라 비튼의 가정관리서에는 이런 원칙이 나옵니다. 자주 정산하면 오래 친하게 지낸다. 장부를 자주 확인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우스키퍼는 납품업자가 가져온 물건과 청구서를 대조했고, 부엌에서 버터나 밀가루를 평균 이상으로 사용하면 그 이유를 추적했습니다. 도자기가 깨지면 언제, 누가, 어떤 상황에서 깨졌는지 기록했고, 분기마다 이전 목록과 비교해서 손실분을 산출했습니다. 하인들의 급여 계산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숙식 제공분을 공제하고 제복 비용을 조정하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회계가 아니었습니다. 감시 체계였습니다. 열쇠로 물건의 출입을 통제하고 장부로 그 흐름을 기록하는 이중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제로 남아있는 대저택 장부들을 보면 그 세밀함에 놀라게 됩니다. 랭커스터의 한 대저택에 보존된 1897년 장부에는 닭과 베이컨 구매 내역부터 가스 등에서 전기 조명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설치 비용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기업 회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통제 시스템은 건축 구조 자체에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대저택은 단순히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계층을 분리하는 기계였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치가 그린 베이즈 도어였습니다. 녹색 천으로 덮인 이 무거운 문은 가족의 공간과 하인의 공간을 물리적으로 갈랐습니다. 천은 부엌 소음을 차단하는 동시에 이 너머의 세계는 손님이 볼 영역이 아니라는 시각적 경계선이었습니다. 하인들에게는 전용 통로가 있었습니다. 좁고 가파른 뒷계단이었습니다. 하녀가 낮 시간에 특별한 용무 없이 정면 대계단에 나타나면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인 통로는 창이 없거나 높은 곳에 작은 창만 있어서 바깥 정원을 내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 통로는 좁고 길었으며 부엌과 세척실과 저장고를 연결하면서도 가족의 눈에 절대 띄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건축가들이 처음부터 노동의 비가시성을 설계의 원칙에 넣은 겁니다. 하인 숙소도 남녀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고, 밤에 이 두 구역을 오갈 수 있는 열쇠는 하우스키퍼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설계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가족이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하는 노동을 절대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녀들은 새벽 6시에 일어나 벽난로를 청소하고 가족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사라져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가족과 마주치면 벽을 보고 서야 했습니다. 유령처럼 일하라는 게 이 집의 규칙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인은 소수였습니다. 버틀러, 풋맨, 하우스키퍼, 시녀 정도만 가족 앞에 나타날 수 있었고, 나머지 하급 하인들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주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하우스키퍼의 위치는 독특한 긴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안주인의 전문적 대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집의 모든 잠긴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서랍, 장부, 편지, 약장, 침실까지 비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잠금 장치가 있었고 그 잠금 장치의 열쇠는 그녀에게 모였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소설이 이 지점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제인 에어의 페어팩스 부인, 나사의 회전에 나오는 그로스 부인, 그리고 20세기까지 이어지는 레베카의 댄버스 부인까지 하우스키퍼는 문학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락방에 감춰진 비밀, 침실에서 벌어지는 일, 장부에 적힌 내역까지 하우스키퍼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안주인에게 불안을 안겨줬습니다. 1851년 인구조사가 주부와 직업 가정부를 공식적으로 구분하면서 이 둘 사이의 경계가 문학적 상상력의 핵심 소재가 됩니다. 안주인이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척 해야 하는 일이 있었고 그 모른 척의 뒷면을 관리하는 사람이 하우스키퍼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빅토리아 시대 여성 작가들도 이 구조를 의식했다는 점입니다. 엘리자베스 게스켈이나 마가렛 올리펀트 같은 작가들은 자신이 글을 쓰는 직업 여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가정관리 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의 열쇠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중산층 여성에게 열쇠의 여주인이라는 타이틀을 잃는다는 건 사회적 지위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종하지 않았습니다. 열쇠가 대신 말했을 뿐입니다. 이 체계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실제 사례를 보면 감이 옵니다. 19세기 후반 영국 채셔 지방의 테튼 파크에는 실내 하인만 40명, 정원사 24명, 기타 부지 관리 인원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는 인력이 있었습니다. 이 규모를 하우스키퍼와 버틀러가 일일 단위로 관리했습니다. 새벽 6시에 신입 하인들이 배치되고 8시에 하인 식당에서 아침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상급 하인들은 별도의 식당에서 따로 먹었습니다. 오후 1시에는 가족의 점심 전 세면을 위해 하인들이 뒷계단으로 뜨거운 물을 수십 리터씩 날랐습니다. 밤 11시 버틀러가 정문과 은식기 보관함과 와인 저장고를 최종 점검하고 하우스키퍼가 여성 하인 숙소를 순찰하면서 모든 촛불이 꺼졌는지 모든 열쇠가 자기 허리춤으로 돌아왔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루틴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군대의 일과표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교한 체계가 19세기 말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요인은 기술이었습니다. 전기 조명이 도입되면서 양초와 램프를 일일이 배급하고 관리할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스위치 하나로 불이 켜지는 순간 연료 배급자로서 하우스키퍼의 역할 일부가 증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누가 누구에게 양초를 건네주느냐로 확인되던 권한 관계가 벽에 붙은 스위치 하나로 무의미해진 겁니다. 중앙 배관이 깔리면서 물을 양동이로 나르는 노동도 줄었습니다. 손목시계가 보급되고 핸드백이 커지면서 허리춤의 샤틀레인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는 허리에서 벽에 걸린 열쇠판으로 옮겨갔고 권력의 행사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행정적인 것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하인들의 의식 변화였습니다. 1880년대부터 하인들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외출할 자유, 자기 방의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우스키퍼의 허락 없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도 자기만의 열쇠를 원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대저택은 접근권이 곧 권력이라는 원리 위에 세워진 건물이었습니다. 하우스키퍼는 그 원리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권한은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능력에서 나왔습니다. 열쇠로 물건을 통제하고
장부로 흐름을 기록하고 건축 구조로 동선을 제한하는 삼중 체계가 이 집을 운영했습니다. 녹색 천문은 사라졌지만 그 원리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조직에는 앞쪽과 뒤쪽이 있고 창구와 장부를 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권력은 열쇠였고 지금 권력은 권한입니다. 바뀐 건 형태일 뿐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누가 열 수 있는지로 서열을 확인합니다.